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이제 8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8월에도 강세장이 지속될지 박세익 채셀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작년 연말에 뵙고 올해는 처음이죠? 아, 올해 처음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뭐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 자문사 많이 바쁘시죠? 굉장히 바쁘고요. 작년 연말에는 여러 가지 시장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를 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는 시장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예,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그렇긴 하죠. 아니면 이 종목이 없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예. 예, 그런 식으로 확실히 투자자의 그 센티멘트, 심리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시황 질문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올 들어 7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예. 뭐 강시장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좀 뭐 작년에 비하면 분명히 나은 편인데 시장이 이렇게 올 들어 조금 나아진 이런 뭐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들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아주 화랑장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등등 보면 경기가 뭐 지금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단지 경기가 별로 안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S&P 500 기업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50% 정도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80%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상회하는 비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듯이 보였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아니야, 우리가 우려하는 거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 발표하는 실적 확정치가 예상치를 80%나 상회하면서 한마디로 이거 실적 상세네.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에 주식시장의 사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계절에서 경기는 안 좋은데 금융 완화 조치로 인해서 올라가는 장을 금융장세라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장을 실적장세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나 종목들은 전부 다 실적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드에서도 아니면 미국 정부나에서도 이거 노랜딩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많은 현금과 그런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시장은 강세장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은 이제 8월 증시인데 8월에도 강세장 썸머랠리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생각은요? 8월부터 9월, 10월로 가면 갈수록 사실 어려운 장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그동안의 10년 평균치를 보면 8, 9, 10월 달이 전체 12개월 중에 10등, 11등, 12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 9, 10월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쉽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7월 말 기준으로 935까지 올라와서 지금 코스닥이 올해 연초 이후로 거의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많이 빠졌고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이고요. 비싸지는 게 가장 큰 악재인데 예. 어떻게 항상 거꾸로 매매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비싸졌을 때 더 비싸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샀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8월달 장 썸머랠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8월 중순까지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작년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7월, 8월 중순까지는 반등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말에 있죠. 네. 그 8월 26일에 있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그때 당시에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밀렸는데 그때도 보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실적 공백기에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중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세장 분위기가 이어질 수가 있지만 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약간 공백기에 들어가고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작년과 같은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얘기는 안 나온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월로 넘어가면 추석이라는 큰 변수가 있죠. 주식 팔고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리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명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명절 효과 때문에 또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려본다면 8월 중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제 핫한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8월 말부터 9월 달은 좀 조심하자. 예. 네. 뭐 증시가 어디로 향할 것이냐는 역시 금리와 네. 관련이 클 수밖에 없는데 7월 FOMC로 이제 미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종료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9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페드의 금리 정책은 예측한 대로 다 틀려가지고요. 반성을 많이 하면서 그 페드 워치에서 나오는 향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확률을 잘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표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 표에 따르면 이번 7월로 금리 인상은 일단 종료됐다.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예. 예, 요게 또 더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올 초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내년 3월 정도나 가서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요 또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면 2006년도 8월 달에 페드의 금리 인상이 5.25에서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 시장은요, 금리 인상을 멈췄는데 2007년도에 랠리가 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미래세 자산의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풍이 지금보다도 훨씬 심한 그런 주식 열풍이 있었던 게 2007년이었고요. 펀드 붐이 있었죠. 네, 펀드 붐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1400에서 2050까지 날아간 게 2007년입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말고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결할 기간에 또 주가가 올란 적이 있었나라고 보면 2018년 12월 달에 9번째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2.25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 8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이었거든요. 예. 그 동결된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은 동결 이후에 3개월, 6개월 동안에 S&P 500이 뭐 평균 8%, 뭐 12% 이렇게 올라갔다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동결하고 나면 투자자들한테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페드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멈췄구나.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안도랠리가 좀 나옵니다. 예. 그 안도랠리에 어떤 또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냐면 2006년 8월부터 2007년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 2007년 말까지 불을 뿜었던 주식이 바로 태양광이었죠. 그랬던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랑 그때 당시에 또 태양광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되고 나서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플랫하게 이제 이어질 기간 동안에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가 부각을 받는다. 요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 동결 기간 동안에는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동결 기간 동안에 이 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의 랠리가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 현상을 까먹으셔서 그렇고요. 네. 이런 현상은 많이 반복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이 나와버린 셈인데 이제 말하자면은 긴축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역시 말씀대로 성장주가 좀 더 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성장주라고 하지만 성장주도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23년 하반기에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성장주라면은 역시 2차 전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아침 회의 때마다 미국 시장 분석하고 중국 시장 분석하고 우리 시장을 분석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 어떤 모멘텀이라는 게 기술 어떤 혁신이라면 그게 우리 시장만의 뭐 소위 말하는 뭐 찻잔속의 태풍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모멘텀을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2019년, 2020년도에는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야라고 답을 줬었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밑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주가가 그때 쫙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반기 내년에 어떤 또 성장 모멘텀이 또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2차 주조주는 뭘까? 미국을 쳐다보고 있으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지난 고점 320, 40불 그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450% 훌러덩 가버렸잖아요. 110불에서 450불까지 순식간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조가 넘는 그런 대기업이 실적 모멘텀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이 뭔가라고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GPU와 연동되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HBM3라는 제품이고 그 HBM3를 하이닉스가 지금은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와서 70%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이 AI, 생성형 AI 모멘텀이 여기서 이제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생성형 AI 모멘텀은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빵을 날리고 뭐야 그거 원래 우리가 1등인데 하면서 구글에서 바드로 받아치다가 처음에는 좀 안 좋아서 그 다음 거 막 나오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야 이거 생성형 AI를 못 쫓아가면 모바일 생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처졌던 것처럼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굉장히 발빠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AI 모멘텀은 좀 더 강하게 확산되면서 우리 증시에 돌풍을 일으킬 거다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은 2차 전지 또 반도체 그중에서 아까 말하는 AI 관련한 이런 반도체 또 조선 업종 이렇게 몇몇 업종은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탄 반면에 또 상당수 대부분의 업종은 또 소외주로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양극화가 심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돈이 말하자면 자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 전체 소비의 양극화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수급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도 지금 있습니다.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나타난 양극화는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우리나라 IMF 직후에도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비싼 제품은 잘 팔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소비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어정쩡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초저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또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초일류 기업을 무조건 사야 되고 그래서 루이비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럭셔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 주가는 이번에도 강하게 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양극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2006년, 7년도에도 그때는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돈이 그쪽으로 싹 쏠리면서 재미없는 주식 있잖아요. 재미없는 주식, 아직까지 그런 주식 하고 있어. 그냥 팔고, 그거 못 올라와. 마이너스 30% 안 돼 하면서 그런 주식을 팔고 이쪽 올라가는 주식으로 옮겨 타는 그런 포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는 놈이 더 가고 안 되는 놈이 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게 펀더멘탈의 변화인지 수급의 변화인지를 보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수급이 너무 조금 교란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아니 좋은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지지? 그런 현상이 있었던 주식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있는 이유가 방금 이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 심리를 더 가속화시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헤지펀드들, 국내 해외 헤지펀드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잡고 지금 이거는 너무 과해, 너무 비싸라고 해서 공매도를 때려놨던 주식이 공매도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손실이 나면서 자동 펀드 로스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펀드 로스컷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100억 때렸던 공매도 주식이 200억이 됐는데 그 200억에서 어쩔 수 없이 쇼커버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200억 원어치를 대사서 이제 펀드에다가 갚아야 되고요. 반면에 그 매도를 때린 주식만큼 또 여기다 매수를 잡았던 주식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은 최근에 더 빠졌는데 오히려 헤지펀드에서 청산 매도가 나오면서 저 회사는 펀더멘탈도 괜찮고 향후 전망치도 좋은데 더 싸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번에 이 헤지펀드에서 나오는 거는 매수도 더 떨어지지만 매도 포지션 잡았던 이 공매도 주식이 더 위로 불을 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양극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약간은 그 절정을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8월 달에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되는 게 결정나는 날이 8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11일까지는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강세 현상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 다 알려지다 보니까 이번 7월 달에 그 오버슈팅이 먼저 좀 미리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가치 투자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수렴할 것이다. 이게 우리 대표님의 결론 같으네요. 그 주식이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너무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 주식의 그 적정 주가 수준을 이 강아지가 얼마나 빠르게 다시 주인을 따라오느냐. 강아지가 계속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주인은 벌써 500m 산에 올라왔는데 강아지가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식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의 가격이 2년 이상 거품을 유지하거나 2년 이상 저평가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이런 현상이 L자형으로 지속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닥에서는. 꼭 바닥에서는 이번 경기 침체는 좀 오래 갈 거다. 이런 얘기로 주식을 못 들고 있게끔 만드는데 항상 빠르게 회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거품이 쌓였다면 그 거품도 다시 빠르게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복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의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관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요. 그냥 뭐가 좋대? 그게 좋아? 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주식시장에 10명 중에 9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9명이 처음에는 이제 주저주저하죠. 예. 주저주저하다가 처음에 이 주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한 명이 먼저 사고 2명이 사고 10명 정도 사고 20명 한 30명 정도 살 때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70% 있잖아요. 아, 그게 좋아? 지금 그거 사야 돼? 아, 그걸로 500% 수익 났어? 라고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그 나머지 50%가 주식을 살 때 저는 주가가 현저하게 비싸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제 주변에 어떤 주식을 물어보거나 어떤 주식을 이제 살 때 그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예, 거품인지 아닌지가 조금 쉽게 판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8월 이후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변수나 또는 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는데요. 작년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반등이 있었던 다른 역시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왜냐하면 작년에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3분기, 3분기 진짜 안 좋아지고 올해 1분기, 2분기도 또 정말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에 기업 실적이 망가질 거라고 두려움에 주식을 팔게 되는데 실적 발표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하면서 작년에도 3, 4월 그리고 4, 5월 그리고 6월 달에 확 빠지고 7, 8월 반등 들어오다가 8월 말부터 9월 달에 확 빠지고 10월, 11월 오다가 작년 12월 달에 또 확 빠지고 했던 게 어닝 모멘텀이 없던 달에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든 미국 주식이든 실적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이익의 감익 폭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네,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다른 어떤 매크로 변수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환율이 지금 1270원대이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1440원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 환율은 1150원을 향해서 계속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요. 원엔 환율입니다. 네. 원엔 환율이 지금 900원이 살짝 한번 깨지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니케이 225가 33년 신고가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토요타의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있고 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갈수록 일본 자동차한테 좋아지고요. 오늘도 제가 자동차 판매 동향을 딱 보면 자동차 판매 동향에서 전기차가 주춤하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판매가 더 늘었다. 그 기사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가 그냥 요만한 기사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그래도 일본이 1등인데 예. 토요타가 완전히 1등이죠. 그렇다면 향후 그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냥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휘발유 경유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앞으로 전기차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야 하이브리드였어? 이렇게 되는 순간 많은 가정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흔들리죠. 가정이. 네. 전기차 판매 대수 향후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모든 게 이게 다 바뀌게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그동안에 전기차 잘했지 않습니까? 예. 잘했는데 여전히 포드나 중국의 전기차에 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수익도 내고 있는데 그 수익에 이번에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는 전기차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일본 차하고 또 내연기관 이 하이브리드랑 싸워야 돼
라고 보면 여전히 토요타는 너무나 강력한 상대인 거죠. 거기에다가 원엔 환율까지 도와준다고. 예. 그렇게 되면 차화정 장세가 무너졌던 이유가요. 2012년 하반기부터 2010년, 11년도에 유지됐던 원엔 환율이 1,500원이었는데 이 1,500원이 1,000원대로 가파르게 떨어졌던 게 바로 2013년입니다. 그러면서 차화정 주가가, 자동차 주가가 박살이 났고요. 그때 자동차를 잔뜩 들고 있었던 이제 랩 카운터의 수익률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리스크는 엔화가 얼마나 더 약세로 가는지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부장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를 많이 할 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선반영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이 시클리컬 산업을 이익이 안 날 때 투자를 한다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예.